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놀라운 기록 37분 왕실 비록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같습니다. 늦은 밤 정막이 맴도는 대전한, 갑자기 찻잔이 엎어지고 분노에 찬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죠. 도대체 그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극 속 독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찻잔에 몰래 독을 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뻔한 공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왕이 마시려던 국화차 자체는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안전했죠. 그런데 왕이 숨을 쉬고 있는 그 방 안의 공기, 그 공기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핵심, 바로 맹독향료와 화로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궁녀서리가 이 미치도록 정교한 덫에서 어떻게 왕을 구했는지 보려면 그 바탕에 깔린 과학적인 원리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암살자들은 진짜 교묘했습니다. 그냥 맹독을 액체로 쓴 게 아니라 일종의 이원화 화학무기를 설계한 거예요. 서역에서 들여온 이 향료, 사실 혼자 탈 때는 진짜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냥 향기로운 연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왕이 마시려던 그 뜨거운 차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대전 화로의 열기와 공중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는 맹독 가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수증기를 무기의 기폭제로 써버린 거죠. 여기서 지밀궁녀 서리의 활약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몰락한 의관 가문 출신이었던 서리는 수락한 나인의 붉게 물든 손끝만 보고도 이 향유의 정체를 단번에 눈치챘어요. 왕이 오해해서 서리 목에 서늘한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은비녀를 뽑아서 방구석에 타오르던 향로에 콱 찔러 넣습니다. 엎질러진 차에서는 멀쩡했던 비녀가 향로 안에서는 순식간에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공기가 오염됐다는 걸 그 자리에서 증명해내고 왕을 살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지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무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박문수의 현장 수사 일지를 통해 이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어떻게 밟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남긴 수사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 그 궤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 관아창고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노비 시신에서 서역 향료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밟히기 시작하죠. 그러다 밀실인 의금부 옥사에서 죽은 어이의 손에 쥐어진 붉은 비단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결국 만객장이라는 상단의 지하 금고까지 털면서 이게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반역 자금줄이라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붉은 비단, 바로 운문단이라는 직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굳게 닫힌 옥사 안에서 목이 조린 흔적도 없이 입가에 귀괴한 미소까지 띠고 죽어간 어이. 그 굳어버린 손에서 이 비단 조각이 툭 떨어진 겁니다. 이 운문단은요, 청나라 황실에서나 쓰는 진짜 구하기 힘든 최고급 물건이거든요. 도성 안에서 이걸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어둠의 실세, 만객장의 최거상이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박문수의 천재적인 직감이 또 한 번 터집니다. 옥사에서 어이의 시신을 살필 때 났던 기분 나쁜 복사꽃 향기를 똑똑히 기억해둔 거예요. 나중에 최거상의 그 비밀 지하 창고로 들어갔을 때 철문이 쾅 닫히면서 바로 이 복사꽃 향기가 훅 끼쳐오는 걸 느꼈죠. 아, 여기도 똑같은 밀실 함정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챙겨둔 해독초를 씹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갇혀버린 밀실에서 어떻게 탈출했냐고요? 핵심은 바로 1이라는 숫자, 불씨 하나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밀실에 독성 가스가 꽉 차 있잖아요. 박문수는 이 밀도 높은 가스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만나도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킨다는 화학적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타이밍에 화승통의 불씨를 탁 땡겨서 두꺼운 철문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금고에서 화려하게 빠져나옵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폭발로 박살난 지하창고 아래에서 박문수는 이중금고에 꽁꽁 숨겨진 피 묻은 장부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파트, 대비와 최거상의 거대한 결탁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건의 스케일이 궁중 암살에서 국가 전복으로 확 커지는 순간이죠. 이 장부에 적힌 결탁 과정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처음엔 그냥 비단 밀수로 시작했는데 최거상이 이걸 은화로 싹 세탁해서 엄청난 불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이 바로 함길도 깊은 산속에서 비밀리에 키우고 있던 사병 조직, 철기군의 무기를 사는 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반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장부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나라 최고의 어른, 왕의 친어머니인 데비마마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남은 데비의 명분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약한 자는 내려놓는 게 종묘사직을 위한 길이다 라고 하죠. 권력을 향한 자신의 그 끝없는 탐욕을 종묘사직이라는 그럴싸하고 차가운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서는 뒤로는 10년 동안이나 사병을 키우고 자기 핏줄까지 독살을 하려고 했던 그 지독한 냉혹함이 저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다 응축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숨막히는 클라이맥스, 네 번째 파트, 독이 든 아이러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은 이미 뚫렸고 데비가 10년간 공들여 키운 철기군 수천 명이 궐을 빈틈없이 포위한 완전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대조전 안에는 체념한 왕과 박문수 그리고 궁녀 설희가 갇혀 있습니다. 박문수와 눈이 딱 마주친 궁녀 설희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설희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난밤 수락안에서 남몰래 챙겨두었던 바로 그 서역의 맹독 샹주머니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호랑이 목을 물어뜯기 위한 진짜 마지막이고 가장 치명적인 반격 카드를 꺼내든 거죠. 여기서 설희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원래 암살자들이 대전 안에서 향료랑 찻잔 수증기를 섞어서 왕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설희는 이 화학무기 공식을 완벽한 방어 전략으로 뒤집어버립니다. 밖에는 추위에 떠는 반란군들이 밥을 해먹으려고 가마솥을 펄펄 끓이고 있었거든요. 설희는 망설임 없이 그 맹독 향주머니를 대조전 한가운데 화로에 훅 집어던졌습니다. 왕을 죽이려던 그 죽음의 연기가 이제 밖에서 끓고 있는 반란군들을 향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혔죠. 박문수가 기지를 발휘해서 대조전 문을 확 열어젖히니까 때마침 엄청나게 매서운 북풍이 몰아친 겁니다. 거센 바람을 탄 그 붉은 도경기가 마당 쪽으로 무섭게 휩쓸려 내려갔고 반란군들이 끓이고 있던 수십 개의 뜨거운 가마솥 수증기와 정면으로 쾅 충돌했습니다. 호공에서 섞여버린 이 치명적인 맹독가스는 단 한 번의 칼부림도 없이 수천 명의 철기군을 그 자리에서 낙엽처럼 싹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던 10년짜리 거대한 음모가 결국 이름 없는 일개 궁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과학적 지혜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데비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쌓아올린 그 권력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도경기가 되어서 돌아왔죠. 진정한 힘이라는 건 날카로운 무력이 아니라 백성을 굽어살피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고 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진정한 권력이 칼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라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탐욕의 향료가 피어오르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살펴본 기록이 전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묵직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해설 자료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밤, 정막이 흐르는 대전, 촛불이 기괴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인연, 감히 짐의 찻잔을 엎은 연유가 무엇이냐? 호통치는 왕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왕의 발치에 엎질러진 찻잔 옆으로 은비녀 하나가 흉측하게 새까맣게 변해 떨어져 있었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단 하나의 은비녀를 쥔 궁녀는 어떻게 왕의 목숨을 구했을까요? 시계바늘을 하루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궐박 후미진 주막. 정체 모를 나그네 암행어사 박문수가 국밥을 뒤적이며 주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주모, 요즘 도성에 기이한 소문이 돈다지. 내의원 어의 영감이 밤마다 고을 수령의 집을 들락거린다던데.
아이고, 나리도 참, 목숨이 아깝지도 않우. 그 얘긴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니까요. 주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글쎄, 며칠 전부터 관아 창고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서역의 귀한 향료가 괴짝제로 걸로 들어갔다지 뭐유. 향유라. 내의원에서 약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향료를 드렸다. 박문수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뿐이 아니구먼요. 그 향료를 드린 날 관아에서 심부름을 갔던 튼튼한 노비 하나가 시름시름 앓다 피를 토하고 죽었다지 뭡니까? 피를 토하고 죽어. 단순한 향료가 아니란 말이렸다. 박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턱을 괴었습니다. 주모의 입에서 나온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마침내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진실을 향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궐 안수라간 지밀국녀 서리는 숯을 치우던 어린 나인 연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아야, 내 손끝이 어찌 이리 검붉게 물들었느냐? 필시 독초를 만진 자국이 아니냐? 예, 마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희빈 자가께서 태우라고 주신 찌꺼기를 버렸을 뿐인걸요. 희빈 마마께서 대체 무엇을 태우라 하셨단 말이냐? 전하께 다과를 올릴 때 함께 피우라며 어의 영감께서 지어오신 향방의 찌꺼기라 하셨사옵니다. 서리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게 몰락한 의관 가문의 여식이었던 서리는 그 찌꺼기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수증기와 섞이면 사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맹독이 아니던가. 연아야, 당장 오늘 밤 전하의 다과상을 누가 올리느냐? 희빈 자가께서 직접 다려 올리신다 하였사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다과상은 대전으로 향한 지 오래였죠. 서리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대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재 적막한 대전. 전하, 밤이 차옵니다. 어서 이 따뜻한 국화차를 드시옵소서. 희빈의 옷 같은 손이 찻잔을 밀어 올리던 찰나였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거친 소리와 함께 서리가 뛰어들어 왕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쟁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도는 차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 무슨 발칙한 짓이냐? 감히 네 앞이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야. 희빈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고 왕은 진노하여 호위무사에게 검을 빼들라 명했습니다. 전하, 저 차를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독이 들었사옵니다. 독이라니, 내 방금 은비녀로 확인을 마친 차가 아니냐? 내년이 필시 미친 개로구나. 희빈의 말대로 바닥에 엎질러진 차에 닿은 은비녀는 아무런 변화 없이 멀쩡했습니다. 왕의 서늘한 칼날이 서리의 목을 겨눈 순간 서리는 자신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들었습니다. 전하, 독은 차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바로 저곳에 있사옵니다. 서리가 은비녀를 망설임 없이 찔러 넣은 곳은 바로 대전 한 구석에서 타오르던 화려한 향로였습니다. 기괴한 소리와 함께 향로에 닿은 은비녀가 순식간에 수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체... 왕의 눈이 커지고 희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국화차의 뜨거운 김이 이 향로의 연기와 공중에서 섞여야만 맹독으로 변하는 기막힌 덫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궁녀의 말이 맞사옵니다. 전하, 마패를 높이 든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진 암행어사 박문수, 어이와 희빈이 결탁하여 서역에 맹독을 들여온 증좌를 찾아 대령하였사옵니다. 어이와 희빈의 끔찍한 음모가 밝혀진 지 단사흘 뒤 의금부 깊은 옥사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이 어의 영감이 죽어 있사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옥사를 베어낸 자국이나 교살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것은 죽은 어이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환영이라도 하든 말이지요. 이 밀실 안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이의 숨통을 끊어 놓은 것일까요? 박문수가 다급히 옥사로 달려왔을 때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타는 듯한 복사꽃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신의 굳게 쥔 오른손을 억지로 펴자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붉은 비단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날이 이것은 청나라 황실에서나 쓴다는 최고급 운문단이 아니옵니까? 함께 온 종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궐 안에 어이가 옥사에서 죽어가며 쥐고 있던 단서라기엔 너무도 이질적이군. 박문수는 비단 조각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비단 안쪽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나비 문양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죠. 도성 안에서 이런 귀한 비단을 독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뿐이다. 운종가 최대의 상단, 만객장의 대행수 최거상. 박문수의 직감이 이 붉은 비단이 가리키는 거대한 배후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운종가의 만객장, 허름한 도포 차림의 나그네로 위장한 박문수가 객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보시오, 객주 영감 계시오. 청나라에서 넘어온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팔러 왔소만. 박문수의 호기로운 외침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뱀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가 바로 최거상이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어울리지 않는 큰 소리라. 어디 그 기가 막힌 물건이나 한번 봅시다. 박문수는 품에서 어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붉은 비단 조각을 툭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언지 아시겠소? 어젯밤 아주 귀한 분이 이승을 떠나며 내게 남긴 물건이지. 비단 조각을 본 최거상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간사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저 흔해 빠진 비단 쪼가리 같은데 무얼 믿고 예까지 오셔서 행패십니까? 흔해 빠졌다. 이 금실로 수놓인 나비 문양도 흔해 빠진 것이오. 이 나비는 만객장에서 은밀한 뒷거래를 할 때만 쓴다는 표식이 아니오. 박문수의 매서운 추궁에 최거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 자가 예사내기가 아님을 직감한 것이죠. 손님, 물건을 잘못 보셨소. 이쪽으로 오시지요. 내 기꺼이 제대로 된 물건을 보여드리리다. 최거상은 조용히 손짓하며 박문수를 객주 안채의 은밀한 지하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창고 안은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박문수의 코끝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의금부 옥사에서 맡았던 그 기분 나쁜 복사꽃 향기였죠. 박문수가 향기의 근원지를 찾으려 고개를 돌리는 찰나, 끼익, 쾅.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굵은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거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철문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자는 제명에 살지 못하는 법이지. 그 안에서 서서히 뼈와 살이 녹는 고통을 맛보시게나. 숨을 쉴 때마다 복사꽃 향기가 짙어지며 박문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어이를 웃으며 죽게 만든 바로 그 끔찍한 밀실살인이 지금 박문수를 향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창고 너머로 희난각하던 최거상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대신 쾅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죠. 시커먼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멀쩡한 모습의 박문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내 놈이 어찌 살아서. 최거상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문수는 여유롭게 옷에 묻은 재를 털어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피운 그 맹독 수증기와 섞여야만 치명타가 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오히려 옥사에 있던 어이가 남긴 단서 덕분에 나는 이 방에 들어오기 전 미리 해독초를 머금고 있었지. 게다가 사방이 막힌 밀실에 꽉 찬 독연기는 작은 불씨 하나만 만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말이야. 박문수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화승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역졸들이 만객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객주 구석구석을 수색하던 종사관이 다급히 달려와 묵직한 장부 하나를 건넸습니다. 날이 지하 창고 바닥 아래 이중금고에서 이것을 찾아 싸웁니다. 장부를 펼친 박문수의 눈썹이 매섭게 꿈틀거렸습니다. 최거상, 내 놈이 단순한 돈벌레가 아니란 건 짐작했다만 스케일이 제법 크구나. 청나라 비단을 팔아 치운 막대한 은화가 모두 어디로 흘러갔나 했더니 함길도 깊은 산속에 숨겨진 사병들의 무기 대금이었어. 내 놈들 반란군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렸다. 모든 계획이 들통나자 최거상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암행어사 따위가 감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궐 안의 절반이 그분의 수족이건을 내 놈이 그 장부를 쥐고 흔든데도 조선의 하늘은 곧 뒤집힐 것이다. 그분이라. 도대체 그 배우가 누구이기에 이리도 당당하단 말이냐? 박문수는 장부의 맨 마지막 장, 막대한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적힌 은밀한 암호를 해독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꼿꼿하던 박문수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비 마마의 인장이 아니냐.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로 왕을 보필하던 왕실의 최고 어른. 대비가 자신의 핏줄인 왕을 독살하려 하고 사병을 일으켜 왕조를 뒤엎으려 했다. 단순한 독살 미수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은 이제 비바람을 몰고 올 거대한 왕실의 반역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피 묻은 장부를 움켜쥔 채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칼끝은 조선에서 가장 범접할 수 없는 곳, 궁궐의 가장 깊은 대조전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수십 명의 금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골문아. 하지만 그 끔찍한 참상과 대비되게 대조전하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제게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비가 거꾸로 솟은 왕의 절규가 전각을 울렸지만 대비는 그저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주상,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약한 자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이 나라 종묘사직을 위한 길입니다. 대비에 서느라고도 잔인한 목소리의 왕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조전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피투성이가 된 박문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대비 마마의 그 알량한 탐욕을 종묘사직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시옵소서. 박문수가 만객장 지하에서 찾아낸 피 묻은 장부를 대조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여기에 마마께서 청나라 비단을 팔아 함길도의 반란군을 키운 명백한 증좌가 있사옵니다. 장부를 힐끈 내려다본 대비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암행어사라 불릴 만하구나. 허나 내 놈이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 대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골의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는 끔찍한 함성과 무기 부딪히는 소리로 변했죠. 나리. 전하. 치맛자락이 다 찢어진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밀궁녀 설희였습니다. 설희야, 대체 밖의 상황이 어찌 된 것이냐? 광화문이 뚫려 싸웁니다. 함길도에서 내려온 수천의 반란군이 이미 궐을 장악하고 대조전으로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설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문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박문수라 해도 수천 명의 훈련된 정규군을 단창 필마로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10년을 공들여 키워온 나의 철기군이다. 대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이 궐 안의 모든 쥐새끼들이 도륙날 터인데 내 놈의 그깟 장부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절망적인 상황. 왕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고 호위무사들조차 검을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문수와 눈이 마주친 궁녀 설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수락안에서 남몰래 챙겨두었던 그 서역의 맹독이 든 향주머니였습니다. 설희의 결연한 눈빛을 읽은 박문수의 입가에 다시 한번 기막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마,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면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는 법이지요. 대조전 밖 수천 명의 반란군이 전각을 향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설희는 망설임 없이 품에서 꺼낸 맹독 향주머니를 대조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화로에 집어 던졌습니다. 지지직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붉은색의 독연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내 인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냐? 대비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박문수는 여유롭게 대조전의 창호집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마, 북악산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의 방향을 잊으셨습니까? 박문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린 문틈으로 거센 북풍이 몰아쳤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른 붉은 독연기는 바람을 타고 대조전 밖 반란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마당 쪽으로 쏜살같이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란군들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 끓이고 있던 수십 개의 가마솥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서리가 뿌린 서역의 맹독 연기는 가마솥의 수증기와 만나는 순간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으악! 눈이 타들어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달라. 단 한 번의 칼부림도 없었습니다. 허공에서 섞인 치명적인 도끼는 순식간에 궐마당 전체를 뒤덮었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수천 명의 철기구는 피를 토하며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대조전 안에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대비는 그만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죠. 70년의 치밀한 계획이 천한 궁녀 하나가 던진 한 줌의 향가루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마,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세운 권력의 모래성은 이리도 쉽게 부서지는 법이옵니다. 박문수는 싸늘하게 식은 대비를 향해 일갈하며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반역의 괴수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 핏빛으로 얼룩질 뻔했던 한양도성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기막힌 지혜와 용기로 왕을 구한 궁녀 서리는 그 공을 인정받아 억울하게 몰락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가장 맹렬한 독연기가 되어 돌아오고 맙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날카로운 칼끝이 아니라 백성을 굽어 살피는 어진 마음에 있다는 묵직한 진리. 오늘의 왕실 비록은 우리에게 그 서늘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조선에 숨겨진 야담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